과학의 패러다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뜻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냥 저는 되게 쉬운 말로 대세야 대세, 이렇게 대세의 흐름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일단 체크 밑줄, 어떤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을 뜻하는 것 같다. 시작해보자. 패러다임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어쨌든 단어 뜻이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이론적 요소와 실험적 요소가 얽혀 있다라는 것 확인. 단어 뜻 여기 처음에 요만큼 어디야 읽고 나오겠지만 또 다시 봅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 다음 세계관도 패러다임이야. 예를 들면 천동설 시절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아요가 세계관이야. 다음 모델, 이론, 법칙, 가설 등의 이론적인 요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니까 일식은 언제 발생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이. 실험 방식, 기구, 표준 등의 물질적, 실험적 요소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면 세계관, 이론적 요소, 물질적, 실험적 요소 전부 다 합쳐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사회학자 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사람 이름 나오면 늘 세모였죠. 그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재창한 개념으로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언제 나타났는지 유래. 패러다임이란 뭡니다. 개념. 2학기 독서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은 항상 중요하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패러다임이 다르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패러다임이 다르다. 세상에 대한 개념, 인식이 다르다.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 전 근대인에겐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 하나의 유기체라는 말 어렵게 쓰지 마세요. 그냥 생명체지만 근대인에게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다의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옆에다가 예시. 전 근대인은 이랬고 근대인은 이렇습니다. 대조.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것이죠. 방금 이 문장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 부연.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세계관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패러다임 네모 밑에다가 숫자 1, 2, 3 이렇게 써놓고 세계관 1.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문제풀이 방식같이 훨씬 구체적인 겁니다. 패러다임에는 모델, 이론, 가설과 같은 2번 이론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험의 방식, 기구, 표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 3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패러다임은 세계관, 이론적 요소, 물질적이고 실험적 요소 1, 2, 3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일 뿐. 밑으로 내려가자. 두 번째 문장 보러 갈게요.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끊어. 전제.
생긴 건 가정처럼 생겼지만 전제야.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 답 가운데 어떤 게 더 훌륭한 답인지에 대해서 오케이. 패러다임의 기능,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패러다임은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해 이거야. 쿠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동설 시절에는 천동설이 정상과학이에요. 이렇게.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정상과학의 개념.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 패러다임이 하는 기능. 정상과학이라는 건 뭡니다? 정상과학의 개념.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페이지는 달라지지만 밑줄 그어야 되겠지?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써야 되겠네.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없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패러다임은 고정된 거 아니야. 퍼즐놀이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문제들이 영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끊어 정상과학은 위기로 진입하게 되고 끊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옆에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하죠. 과학혁명의 구조. 정상과학의 위기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 예를 들면 변칙 등장. 천동설 시절에는 화성을 관찰하면 화성이 이론상 그냥 이렇게만 가야 돼. 근데 화성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가. 이게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변칙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태양을 중심에 가볼까? 엄청 깔끔하고 쉽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정상과학이 등장할 수 있는 거지. 토마스 쿤은 과학이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화살표, 과학혁명을 겪으며 화살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과학은 바뀔 수 있어. 고정된 게 아니야. 밑으로 중간 내려가자.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흥미로운 과학-철학적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지. 패러다임에 기초한 과학-철학적 특성. 요게 세 번째 문단의 주제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열거. 우선 하나는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됩니다. 흔히 과학자들은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가 나오면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보다. 관측을 잘못했나 보다. 어제 괜히 술 마시고 별 보고 있었네. 그 이론을 폐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변칙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른 말로 정상과학을 포기하지가 않아. 내가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해.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수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천왕성의 궤도에 대해서는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오차가 나타나서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오차, 얘가 변칙 사례가 되는 거겠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럴 때 뉴턴의 역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19세기 초 이 문제를 고민하던 과학자 중 뉴턴과는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고 그래? 네가 뉴턴보다 낫냐? 어디 뉴턴님한테 대드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지만 과학자 공동체 대다수가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 이 뉴턴 역학이 그 당시의 정상과학이지. 정상과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정상과학 내에서 사고한다. 천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상과학 내에서 사고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뭐라고? 기존의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연구를 계속합니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결국 예상된 위치에서 해왕성을 발견한 겁니다. 패러다임은 이 말 중요한 거야.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 폐기되지 않는다.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 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의 과학 철학적 특성. 두 번째, 과학 철학은 이러한 특성으로 오케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 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와 vs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 사이에 소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면 소통이 어렵다.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서로의 패러다임이 달라. 그러면 소통이 어려워. 쟤네랑 말 안 섞어.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약 가능성이라는 철학 개념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까? 합리적 소통이 어려워, 공약 불가능성. 둘이 같이 못 지내. 하나의 잣대로 경쟁하는 두 주장을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공약 가능성이란 이런 겁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자연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한두 가지 변칙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98점 받았다고 걔 바보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가지 변칙적인 현상은 잘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만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요 정도 쓰는 거지. 기존의 패러다임 대 새로운 패러다임은 99대 1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99 못 버리지.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 1에 직면하는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의 가능성 1을 보여주면서도 많은 불확실성 99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 연구에서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9세대의 과학자들은 이것 기존 패러다임, 기존의 패러다임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젊은 과학자, 과학의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변방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앞으로 넘어와서 정리된 거 한번 볼 거예요. 여기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무시되거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화성이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와? 그러면 뭐 무슨 주전원, 무슨 원, 무슨 원 개념을 등장해서 엄청 복잡하게 설명을 해내.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과학자 사이엔 합리적인 소통이 어렵습니다. 서로 얘기가 안 통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 특성, 정상 과학 시기에는 기존의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돼 어떻게든 그걸로 설명해. 과학 혁명기에는 서로 합리적인 소통이 어려워.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죠. 쿠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 중요해요. 천동설 너도 맞고 지동설 너도 맞고 이거는 불가능해.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공존이나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 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까닭은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게 바로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 내리는 거야. 즉, 이 틀 안에서만 생각해. 내가 대세니까. 즉,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겁니다. 즉, 패러다임이 과학자 사이의 정체성을 만든다. 따라서 과학자 사회가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게 토마스 쿤의 생각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대세의 패러다임이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 과학자 세계는 이만해. 과학자 세계는 이만해. 그리고 요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요만큼 조금 있어.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밖에 점점점 있는 아저씨들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봤는데 저거 제 설명 못하는 거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진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은 패러다임을 습득하기 이전인 전 패러다임 시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과학 시기에는 논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며 과학혁명기는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기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정상과학 시기,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 과학혁명기, 공약 불가능성, 논쟁이 지배한다, 전쟁의 시기. 방금 묻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대조, 비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민트새,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과학기술이 발전을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은 패러다임이 지배한다.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업 이렇게 발전.
과학혁명기 싸우다가 이렇게 발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에서, 지구중심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 있으니까 하늘이 돌지, 천동설. 지구중심설에서 끊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로 지구가 돈다, 지동설로의 변화, 끊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온난, 건습,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 이런 식인 거야. 예를 들면 물은 차갑고 습해, 뭐 이런 것들. 흙은 뭐 어때? 뭐 하늘에 열려 있는 나무에 열려 있는 사과는 온난, 건습 중에 뭐 어떤 속성이 있어. 그런 걸 설명하는데. 들어보면 얘기가 다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서 갈릴레이 역학으로의 변화, 끊어 슈탈의 플리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 등의 변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의 변화 등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문단은 중심 내용이 뭐예요? 패러다임의 전환 사례 1, 전환 사례 1, 2, 3, 4, 네 가지나 사례를 적어주고 있네.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예시 혹은 열거.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이렇게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거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신 시험에는 잘 나오는 문장, 이 문장. 거대한 것만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니다.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야. 나 생물학자야.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천동설, 지동설 바뀌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의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옆에 나와 있는 거 교과서 활동. 전쟁은 과학혁명기. 평화는 정상과학 시기를 비유한 겁니다. 그것만 찾아내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예를 들어 대놓고 써야 되겠네. 예시. 물리학의 분과인 고체 물리학에서는 초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있고, 이러한 밑줄 작은 주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든 과학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체크.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의 전환은 물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화학에는 영향 조금. 생물학자들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는 리보솜 얘네들이 더 중요한데요. 이런 이야기.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아니 특정 대상에게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정립이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야? 정상과학이 된다야. 그 패러다임이 정상과학이 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인접한 현상을 설명하고 더 정교하게 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과학이 전문화되고 지식이 심헌해지는 과정입니다. 과학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패러다임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하는 과정인데, 요거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체크.
어떻게든 그걸로 설명하려고 해. 이렇게 이것을 보고 자연을 패러다임 상자에 구겨 넣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립된 패러다임 틀 안에서 현상을 설명해야 하니까. 마지막, 쿤에 의하면 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 논문 썼어. 네이처 이런 데 자기 논문이 실리는 거야. 그 덕에 세계 10대 대학의 대학 교수하고 있어. 성공해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지킵니다. 난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이들은 어떤 이들? 과거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야해, 거칠고 막돼 있어. 그냥 조잡스러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같은 일이 기술 혁신에서도 발생합니다. 과거의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진짜 혈혈 단신으로 사업 시작해가지고 연매출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장님은 무슨 생각해? 무조건 내 방법이 옳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자신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봐. 지금까지 과학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뭐 기술 혁신, 공장, 기업의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내용이 전환되는 건 아니야. 언젠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걸 생각 못하죠.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대체됩니다.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던 기업들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신생 기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예전에 카메라, 코다, 후지필름,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 걔네들은 이제 세상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갈 거요에 적응 못해서 그냥 망한 회사인 거야. 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학의 발전을 낳듯 끊어 기술혁명의 혁신에서의 이러한 변화 역시 거스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마지막 끝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이야기, 기술의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이야기, 밑에 빨간색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과 기술 혁신도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 교과서 날개 활동, 기술 혁신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과학 분야와 어떻게 유사합니까? 밑에 요걸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에서도 과학처럼 새로운 게 기존의 것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해야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과학이나 기술이나 비슷하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다음 페이지. 다음에 세 단어를 활용해서 과학혁명에서의 정상과학의 변화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 문장은 외워주는 거죠.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이 됩니다.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상과학이 등장하고 위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얘네들이 설명이 안 되면 새로운 걸로 대체되는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도 보시면 되지. 토마스 쿤이 설명한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OX. 패러다임은 이론적 요소 1, 물질적 요소 2, 실험적 요소 3이 뒤얽혀 있습니다. 맞지? 물론 여기 이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번이고 요 앞에 1번은 뭐였어요? 가치관이었지. 가치관, 이론적, 물질적 요소. 정신 나갔네. 뭐하냐? 이론적 요소 2, 그 다음에 물질적, 실험적 요소가 3이죠. 미안합니다. 패러다임은 그에 역행하는 반증 사례가 나와도 즉각 폐기되지 않죠. 9세대의 과학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기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할까?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해. 언제 패러다임이 복수가 존재해? 정상과학 시기가 아니라 과학혁명기.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 아니 아주 작게 나타나기도 하죠. 밑에 또 문제 있었나? 옆에 오른쪽 봅시다.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2세기 동 무렵에는 활동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원궤도로 움직인다. 이에 따르면 행성이나 모양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변칙 사례 등장. 이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복잡한 기하학을 동원해야 했다. 복잡한 기하학을 동원해야 했다. 패러다임의 상자를 구겨 넣는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기존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 16세기 등장한 코페르니쿠스는 이러한 복잡한 우주의 의문을 느끼고 새로운 가정을 했다. 태양은 정지에 있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한 바퀴 돌며 그와 동시에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바로 태양 중심설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나 이 이론은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 지구 중심설보다 부정확한 부분이 많았어. 이제야 알려진 거지만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로 계산하면 그때 이제 맞아. 아직까지 이 코페르니쿠스는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이 아니었고. 그러나 이후 천체를 정확하게 관측하게 되고 케플러가 태양 중심설에 따라 천체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해내면서 새로운 우주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됐어.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위에 설명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요. 상 밑으로 내려가. 에 해당되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하나. 그러니까 얘가 상이에요 라고 외워놓고 그 다음 여기 봐. 하에 해당되는 거 잘 볼까? 하. 전 근대인에게 우주가 영적이었지만 근대인에게 우주가 복잡합니다.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보고 경험하는 세계가 다른 거죠.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 받아주는 이야기.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앞에 했던 얘기 좀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중요도 하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중. 그렇게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얘는 상이고 중이고 하고 그 일일이 다 외울 거야? 아니야. 그 미련한 짓이야. 그래서 상, 하하 얘네만 확인해 놓으라.
옆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줄여놓으면 그게 주제가 되는 거겠지. 다음 페이지. 전체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잘했어요. 이야기.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주제는 외워주는 거라 그랬죠? 주제.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로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학혁명을 거쳐 과학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과학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거지. 근데 제가 듣는 그 팟캐스트에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교수님들이 나이 들어 죽어야지 바뀌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윗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해 봅시다.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 중요한 거 없어. 오른쪽 각 문단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요거는 은근히 시험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입니까? 어디가 있어?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어디 있어? 1, 2, 3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여기 요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를 찾는 겁니다. 이 글은요 여러 항목을 병렬적으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줄 세워놨어. 나란히 이러한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까? 네 하면 되지고 잘 돼 있으니까 교과서 예문으로 나와 있겠죠. 사실적 읽기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사실은 글을 읽을 때 사실적 읽기가 제일 기본이지. 사실적 읽기는 정보를 종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실적 읽기를 해야 추론, 비판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사실적 읽기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제발. 생활 속에서 발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기존의 미음, 니은, 디귿자형 횡단보도 신호체계에선 한쪽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동안 그 외의 도로에선 차량이 계속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의 모든 차량을 멈추게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대각선으로도 건널 수 있게 한 X자형 횡단보도가 많이 생깁니다.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음은 기존의 패러다임이고 X자형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게 많아진다면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지. 기존의 정상과 새로운 정상과 그런 것. 또 다른 거 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됐고 옆에 빈칸 채우고 뒤에 문제 나와 있는 거 푸는 것들 나중에 시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는 볼까? 네. 클라우스 슈바치의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의 일부입니다. 산업 부분에 나타난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을 읽어봅시다. 아,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산업 부분에 나타난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래요.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를 이용해 생산을 기계화했다. 1차 1차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2차 전기의 힘을 사용해서 대량 생산을 했다. 3차 전기 및 정보통신을 활용해 생산을 자동화했다. 기계화, 대량 생산, 자동화.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 물과 증기, 전기, 전기 및 정보기술. 무엇을 이용해 뭐뭐화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 글 전체의 핵심 단어죠. 4차 산업이 20세기 중반된 디지털 혁명으로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혁명. 4차 산업은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적 융합이 특징입니다. 기계화, 대량 생산, 자동화, 기술적 융합, 순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과 구별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3차와 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3차의 연장이라고 하면 안 돼. 새롭게 4차라고 해야 돼. 바로 그 속도와 범위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다르니까요. 속도와 범위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다르니까 3차와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4차라고 불러야 돼. 현재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 속도는 전례가 없다. 이전과 비교하면 4차 산업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전개가 된다. 2, 4, 8, 16, 32, 64 이렇게 변하고 있어. 게다가 모든 나라의 모든 산업에 충격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혁명에 따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관리 통제 전반에 걸쳐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세상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처럼 바뀌고 있어요. 이전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지구촌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까지는 3차와 4차의 차이점, 1, 2, 3차와 4차의 차이점, 대조가 쓰였다면 방금 읽은 문장은 지구촌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이 있다. 비교도 쓰여져 있어. 비교, 대조 다 있어. 지금까지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세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이다. 사실은 우리들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기술은 새롭고 멋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 생활의 효율성과 즐거움을 배가시켜 택시, 비행기, 물건 사기, 계산하기, 음악, 영화, 게임 모두 원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원격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장기간에 걸쳐 향상되는 미래에는 공급 측면에서도 기술혁명이 기적을 가져올 겁니다. 수송비용, 통신요금 절감돼 물류와 세계적인 공급망이 효율적으로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경제성장이 촉발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 특징. 이와 같은 전망이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어디 체크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있어. 노동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어. 노동이 자동화되면 끊어. 최종적으로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여 끊어. 자본과 노동 사이의 수익 차이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실업자 되는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는 거 아닌가? 문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노동을 대체하면
보수가 높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말아요. 4차 산업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바꾸게 됩니다. 누구인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인식, 소유권에 관심, 소비 유형, 일과 여가에 사용되는 시간.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저 그냥 적당히 벌고 편하게 살래요. 이럴 수 있지. 경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들 체크. 우리의 정체성 및 이와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간을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증강 인간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목록을 상상하는 만큼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한 요쯤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각의 특징 아까 전부 다 체크해 드린 거고요. 밑에 다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써봅시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가 빨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막대니 생산관리 통제 전반에 걸친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4차 산업이 가져올 변화,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거죠. 걔네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시험 문제는 얘입니다. 1, 2, 3, 4차 서로 비교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다.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오케이. 소단원 평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치.